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사진용 카메라냐 영상용 카메라냐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거고, 그러면 너네 좀 사진용 카메라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영상용 카메라는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진용 카메라로 먼저 얘기를 하면은, 먼저 정적인 사진을 찍으실 건지 아니면 동적인 사진을 찍으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정적인 사진은 뭐고 동적인 사진은 뭐냐? 자, 주로 찍는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럼 동적인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이라거나, 아니면 빠르게 도망다니는 아이들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를 찍는다거나 자동차를 찍는다거나 뭔가 움직여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바로 잡아내는 사진들, 그건 동적인 사진이에요. 반면에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걸 찍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변하지 않는 풍경을 찍어요. 이거는 정적인 사진인 거죠. 왜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면, 카메라들은 전부 초점을 잡는 속도가 달라요. 따라서 주로 찍는 사진이 보통 동적인 사진이라면 AF 성능이 빠른 카메라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정적인 사진을 주로 찍으신다면 AF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물론 정적인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초점을 잡는 게 느린 카메라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초점 잡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나쁠 게 없잖아요. 대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초점을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같이 쓰는 렌즈가 어떤 렌즈냐에 따라서 그 초점을 잡는 속도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비싼 렌즈라고 해가지고 초점을 잡는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예컨대 캐논의 단렌즈군 중에는 오이만두와 만투라고 해서 각각 50mm, 85mm 화각의 단렌즈들이 있어요. 이 렌즈들은 각각 180만원, 220만원이 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렌즈 모두 AF 속도는 생각보다 좀 느린 편이에요. 절대로 빠른 편은 아니죠. 근데 반면에 10만원 초반대면 중고로 구할 수 있는 이 f1.8짜리 50mm 렌즈는 굉장히 AF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비단 캐논만 그런 게 아니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이 85mm짜리 단렌즈는 23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지만 얘도 AF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따라서 가격이랑 AF 성능은 반드시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그 렌즈의 AF 성능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직접 만져보는 편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게 힘든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곳에다가 해당 렌즈의 모델명을 입력하시고 AF 테스트, 초점 속도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 관련된 테스트 영상이나 리뷰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카메라의 컬러 사이언스예요. 컬러 사이언스가 뭐냐면, 각 카메라마다 한국에서 보통 색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색감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바로 나오는 그 색감이요. 그 원본 자체의 색감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원본 파일을 가지고 내가 보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같은 보정법을 사용하더라도 각 브랜드마다 나오는 결과물은 천차만별이에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놓고 가야 되는 거는, 제가 감히 특정 브랜드의 색감을 다른 브랜드들의 색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색감, 즉 이 컬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특정 브랜드의 색감을 좋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각 브랜드들의 컬러 사이언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보정 작업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카메라를 구입하시기 전에 그 브랜드의 컬러 사이언스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샘플을 찾아보실 때 인스타그램은 쓰지 마세요. 보통은 이 플리커라는 사이트를 많이 참조를 하실 텐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정보에 따라서 사진을 검색하는 게 가능할 뿐더러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한 편이에요. 사진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사이트고, 이 플리커 말고도 500px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500px 같은 경우에는 플리커의 인스타그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활발하게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인 대신에
플리커에 비해서는 자료의 양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플리커랑 500px 둘 다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사진을 올리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원본을 올리지 않아요. 보통은 원본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특정 카메라와 렌즈의 조합에서 바로 뽑혀져 나오는 그 원본 그대로의 색감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원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국내 사이트 SLR 클럽이나 팝코넷 같은 곳에 가 보시면 로우 파일이랑 JPEG 파일이 리뷰 같은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서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다운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글에다가 찾고자 하는 모델명과 샘플 혹은 로우 샘플, JPEG 샘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소스가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이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찍는 환경이 어떤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특히 시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주광 환경 내에서 햇빛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때 주로 사진을 찍는지 아니면 밤 같은 야간 상황에서 사진을 주로 찍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낮에만 사진을 찍을 거냐 아니면 밤에도 사진을 찍을 생각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저조도 노이즈 억제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빛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이즈라는 거를 얼마나 잘 억제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말하는 건데 자, 이 노이즈라는 게 뭐냐면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면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지지직 자글자글하게 생겨가지고 사진의 디테일을 갉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저조도 노이즈 억제력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센서 크기가 클수록 유리해요. 즉 센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발생하는 노이즈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DSLR 같은 경우에는 미러로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지만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이미지 센서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예요. 물론 밤에 사진을 찍는다는 게 삼각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야경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장노출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센서 크기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카메라를 그냥 핸드헬드로 손으로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막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센서 크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센서 크기랑 상관없이 충분히 밝은 단렌즈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그냥 핸드헬드로 촬영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결국 이 노이즈 억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센서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센서 크기라는 거는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풀프레임 카메라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근데 사실 영상이랑 다르게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센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센서 크기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센서 크기가 커지면 렌즈 크기도 같이 크고 무거워져요. 물론 카메라의 크기나 무게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부피를 가진 카메라는 장롱에 갇혀서 안 쓰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센서 크기에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감당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센서 크기라는 거는 이런 저조도 억제력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관련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심도 표현이에요. 아웃포커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보면 방금 전과는 달리 여기가 굉장히 선명해졌죠. 네, 다시 조금 블러 처리가 됐어요. 이거를 얕은 심도라고 해서 보통 아웃포커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효과를 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센서가 큰 카메라를 쓰면 비교적 낮은 조리개 값으로도 아웃포커싱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밝은 단렌즈를 쓰면 되죠. 조리개 값은 보통 F 숫자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F 넘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밝은 렌즈예요. 이 조리개라는 거는 우리 눈의 동공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조리개 값이 높아지면 이렇게 빛이 잘 안 들어오지만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 빡 하고 빛이 들어오죠. 이렇게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를 쓰게 되면 충분히 얕은 심도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28mm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70mm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센서가 크거나 밝은 렌즈를 쓰거나 망원 렌즈를 쓰거나 이 세 개가 일반적으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드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아예 가까이 가면은 아웃포커싱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센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센서가 큰 카메라에 비해서 심도 효과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긴 해요. 이거는 개인마다 느끼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샘플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따라서 나는 밤에 노이즈 걱정 없이 사진을 찍고 싶고 배경도 막 날아가는 사진을 좀 더 용이하게 찍고 싶다 하시면 센서 크기가 큰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고, 나는 그보다는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이크로 포서드처럼 센서 크기는 작지만 휴대성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보통 사진을 찍고 나서 보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보정 과정에서 나는 크랍을 죽어도 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고화소 카메라를 사세요. 일반적으로는 사진을 촬영하실 때 구도를 먼저 계산하고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집에 도착한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구도로 다시 잘라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화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랍을 하면 굉장히 이미지 손실이 커요. 따라서 본인의 사진 생활 습관이 크랍을 자주 하는 성격이라면 화소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근데 물론 또 요즘 카메라는 화소가 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만 정리한 감이 없지 않게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구체적인 모델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가 좀 더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잊지 마시고 기분 좋으시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실 경우에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